안녕하십니까. 직격 인터뷰 최인택입니다. 6일 북한이 자칭 수소폭탄 실험을 한 뒤로 한반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 우리 민족에게 큰 지금 사건이 닥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반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해 나가는데 북핵 말고도 많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우리로서는 바다에 대한 어떤 그 주권 그리고 바다에 대한 권리, 이를 통한 바다 개발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서울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 경계를 확정하는 회담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노래로 알고 있는 이어도 그 주변 해역의 이제 관리권을 누가 가지냐부터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역사와 인구수를 따져서 서해 바다의 3분의 2 정도를 중국 바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인구 비례로 바다를 나누는 게 맞는 건지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해양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해양법 전문가이신 이창휘 서울시립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2일 날 한중 회담이 열렸는데요. 지금 그동안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12월 22일 날 제1차 한중 해양경계 획정 협상이 서울에서 열렸죠.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대략 14차례에 걸쳐 가지고 한중 양국이 해양 경계를 포함한 해양 관련 현안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해양 경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아시다시피 그 중국의 불법 조업이 굉장히 심했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때문이군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를 이제 두고 어떤 그런 한중의 그 우호적인 관계는 힘들다라고 해서 협상이 이제 지난 12월에 시작됐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실무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해양경계 획정 협상이 한중 사이에 시작된다. 거기에 방점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이번 협상의 의미가 되겠네요. 네. 본격적인 회담. 네. 그럼 이전에 14차례 걸친 회담과 이번 새로 시작된 회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전의 그 14차례에 걸친 협상은 뭐 어업 문제라든지 해양 환경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다 포함하는 이제 한중 간의 협상이었고, 지금부터는 해양 경계 획정만을 중점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협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바다의 국경을 확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회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해양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인식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육상에서의 그 국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양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주권 또는 뭐 해양과학 조사라든지 그런 그 관할권, 그 다음에 해양 안보, 이런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연안국끼리의 어떤 그런 경합을 조정하는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그 지난 그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도 불가역적, 최종적, 뭐 영구 불변 뭐 이런 뭐 용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에 대해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으로 폐기해야 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양 경계도 그러면 그런 성격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좋은 지적이신데요. 해양 경계 획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 한번 그 획정이 되면 그 국가가 존속할 때까지, 또는 그 국가가 뭐 분리 독립한다든지 합병 병합한다든지 그렇게 국가가 바뀌더라도 이 육상 경계, 해양 경계는 바뀌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그 해양 경계 획정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에 대비해서도 정말 그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불가역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통일 후까지 계속 이게 적용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번 이제 해양 경계 확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우리 그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 합의한 해양 경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전례가?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상대국 사이에 북한과는 물론 이제 정식 국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그 북방 한계선 NLL을 두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해양 경계선입니다만은 그런 그 해양 경계적 성격을 부인하고 있고, 일본과는 이제 독도 문제가 있으니까 동해에서 실질적인 그 해양 경계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남해에서는 이른바 1978년에 대륙분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대륙분 공동개발 협정이 유일한 해양 경계인데 그것은 뭐 포괄적인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그 중국과의 서해 해양 경계 협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우리는 반도 국가라서 섬도 아니고 대륙도 아닌 묘한 입지인데요. 여기에서 삼면의 바다에 쌓였다는 이런 입지가 그러면 이제 해양 경계 확정에서 좀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불리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어떻게 보면 참 그 불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요? 예, 왼쪽으로는 이제 중국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또 밑으로도 이제 일본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북한과 사실은 이제 인접국 사이 해양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해양 주권이나 해양 관할권을 바다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국과의 어떤 그런 그 경합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바다에 대한 관할권이 확보 안 될 수 있는 그런 그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때문에 오히려 더 협상력을 강화해야 될 그럴 이제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해양 주권, 관할권, 뭐 주권적 권리, 뭐 영해, EEZ, 대륙붕 이런 이제 아주 막 NLL까지 복잡한 용어가 많이 났는데 NLL은 북한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다른 용어들은 아주 생소합니다. 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참 몰랐다니 좀 반성이 되는데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해에서는 이제 영토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주권이 행사가 됩니다. 절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고, EEZ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주권이 아니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권적 권리는 주로 뭐 어업 자원의 개발이나 해양 자원의 개발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의 권리를 주권적 권리라고 그러고, 해양 환경이라든지 뭐 해양 과학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권리는 관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EEZ에서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행사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EEZ를 넘어서까지 그 해저에 있는 대륙붕에 대해서는 주로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역시 그 주권적 권리가 행사된다.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중국과 협상이 시작을 했는데요. 중국 보면 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이후로 지금 바다로 뻗어 나가려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지금 1대1로라는 것도 좀 알려져 있고 지금 뭐 해양 굴기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 해양을 중시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중국의 역사를 보면 대략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대륙국이었던 중국은 명나라 이후에는 쇄국 정책을 취했죠. 뭐 정화의 어떤 원정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근대화의 실패를 하면서 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해양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고 또 이제 일본과 이거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양을 통한 이 중국의 어떤 그런 침략의 역사가 치욕의 역사이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은 해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이른바 해양 강대국의 자유로운 해양의 이용을 반대하는 연안국의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이 이제 화평 굴기, 도강 양회 이런 것을 통해서 군사대국, 경제대국이 되면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1대1과 같은 어떤 해양에서의 어떤 뻗어나가는 그런 측면을 이용해서 한번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그 국가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죠. 예. 예. 바다로 뻗어서 이제 공력을 과시한다. 근데 지금 그래서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다가 이제 뭐 기지를 만들고 거기도 비행장까지 만들어서 얼마 전에는 항공기 착륙도 시키고 있는데 그 때문에 그 미국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군함을 보내고 뭐 비행기를 보내고 하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도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국제해양질서 또는 이제 국제해양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현행 그 국제해양질서나 국제해양법을 무시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974년에 이제 베트남과의 전쟁을 통해서 서사군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이후에 뭐 이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브루나이나 이렇게 이제 남중국해를 쭉 둘러싸고 있는 이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이 이제 남사군도 스프레트리 아일랜드에 대해서 엄청난 분쟁을 벌였죠. 그 연장선에서 이제 최근 이제 2년 동안 중국이 대략 7개 정도의 이른바 뭐 섬을 포함한 일부는 섬도 아닌 간조 노출지 그런 데다가 이제 인공 도서를 이제 건설을 해서 간조 노출지가 뭐죠? 간조 노출지는 이제 이 썰물시에는 그 해상 위로 보이지만은 밀물시에는 바다로 가라앉는 그런 것을 간조 노출지라고 합니다. 보였다 말았다는 그런 소리. 그럼요. 우리나라의 그 오륙도를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7개의 지형에다가 인공 도서를 설치를 하고 이른바 자국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자유로운 항행을 반대를 하니까 자연히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나라도 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 찬성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이 되어버렸죠. 지금 중국이 일종의 그 국제적인 흐름, 국제법을 거부하고 그 중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럼 이런 나라하고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한국, 우리 정부, 우리 관계자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지금 뭐 이거 본격적인 협상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2016년 올해부터 이제 협상을 이제 시작합니다만은 대략 공식 협상, 실무 협상 그리고 전문위원회 협상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누어진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협상으로서 차관급 1회 그리고 실무 협상으로서 이제 국장급 2회 그리고 각 전문위원회 협상이 이제 열릴 것 같은데 어떤 그 전문위원회를 이제 정해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법률위원회다 아니면 이제 뭐 지도지리위원회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중 양국 사이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경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 딱 뭐 선을 끊는 이런 게 되겠는데요. 지금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칙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 정부가 협상에 지금 나가서 어디를 걷자고 지장하는 게 국제법적으로도 맞고 우리 국가 이익에도 맞겠습니까? 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이 해양경계 협상은 단순하게 이제 중간에 선을 끊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런 그 선을 끊기 위한 출발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끊을 것인가는 대상 수역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이 선을 그을 것인가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한데요. 출발선으로서는 우리나라도 서해 직선기선을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직선기선을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중국의 직선기선은 어떻게 보면 국제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좀 일탈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법에 맞지 않는군요, 그게. 그렇죠. 직선기선은 연안의 굴곡이 심하거나 도서가 많은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서해는 그런 그 국제법적인 기준에 딱 맞습니다만은 중국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직선기선은 좀 인정을 받되 중국의 직선기선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경계의 그 대상 수역의 경우에는 2000년에 한중 양국이 그 어업협정을 체결을 해서 이른바 중간에 이제 잠정 수역을 뒀거든요. 그 잠정 수역의 이 최북단과 최남단이 대략 37도에서 한 32도 사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호도가 그 밑에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끊임없이 이제 이호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 수역을 좀 밑으로 내리는 문제. 내려서 이제 이호도가 포함되게 하는 그렇죠. 거죠? 이호도를 반드시 이제 우리 측으로 넣기 위한 그런 그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경계의 획정의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간선 원칙과 형평의 원칙 두 가지가 크게 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하신 뭐 중국이 주장하는 조금 무모하지만 뭐 인구라든지 아니면 뭐 해안선의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조정을 해서 정한다 이런 것이고 중간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양측 사이의 중간선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서해에서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그 연안 거리가 400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입장이 훨씬 그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또 타당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00캐리가 넘고 아니면은 넘지 않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배타적 경제 수역 그것은 이제 200해리의 범위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지금 합의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캐리를 그 배타적 경제 수역 EEZ로 인정을 받는 게 국제법상으로 이제 기본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해에서 중국하고 한국 사이의 거리가 400캐리가 안 되는군요. 안 되죠. 그럴 경우는 이제 보통 통상 국제법상 국제 기준상 관례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 400해리 이내에서의 거의 100%라고 해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그 판례가 중간선을 해양 경계 획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는 어디서 정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제사법 재판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국과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이제 중재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도 이제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판결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중간선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른바 이제 이 황하 쪽에서 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서해의 경우에는 한 3분의 2는 이제 자기 측이 얕기 때문에 3분의 2를 자기 측으로 하는 그런 그 선을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혀 지금 그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자강에서 나온 그 모래 이런 게 아주 넓은 범위의 바다에 그 바닥에 있기 때문에 요 양자강에서 나온 모래가 있는 지역은 전부 우리 걸로 하자. 중국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단면도로 이제 보게 되면 이 황하나 양자강에서 이 나온 어떤 그런 그 퇴적물을 끝 부분을 실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서해부터 동중국에 예. 대부분 다 이 중국 측이 얕고 이제 우리 측은 이제 깊은 이제 그런 이 해저 지형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지금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 중국의 주장이 타당한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1969년에 북해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독일과 덴마크 사이에 이제 북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독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퇴적물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그런 그 판결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이 대륙붕 협정이었고 이번에는 EEG와 대륙붕을 포함하는 그 단일 경계 협정이거든요. 더구나 양측의 그안 해안 사이의 거리가 400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대륙붕 하나만 했을 때 독일과 덴마크 사이에 그 적용했던 기준을 지금 뭐 대륙붕과 이제 해안 배타적 경계 수역까지 포함한 이 경계를 정하는데 하는 거는 국제법상에 예도 없고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 협상에서 어업도 뭐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입장하고 우리 대응 전략 어떻게 지금 맞춰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제 국제법적인 기준이나 판례나 전 세계의 국가 관행 내지는 실행을 우리가 일단 중국에게 납득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국도 이제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저렇게 형평의 원칙, 이 대륙붕 육지의 연장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동성 어민들이 주가 된 그런 불법 어업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업 문제를 중국이 앞으로 계속 들고 나올 확률이 많은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양경계 획정을 하더라도 어업이 인정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예, 어업은 그 해양 경제에서 경계 설정에서 기본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외적으로 이제 관련 사정으로 고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국제 판례를 보게 되면 주로 원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약자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
어업을 조금 고려를 합니다만은 중국의 에스키모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경우네요. 그렇죠. 예, 예. 중국의 산동성 어민의 경우에는 이것은 경제적인 약자가 아니라 거의 뭐 폭력적인 어업이지 않습니까? 갑이죠. 예.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을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중간선 우리 쪽으로 해양 경계를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그 해양법 혹은 국제 기준을 무시하고 지금 힘으로 이제 중국이 그 해양 경계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중국을 그 협상하고 중국과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전략은 뭐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전략은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과의 협상, 더구나 국제법 또 국제해양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그 국가와의 협상이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법적인 어떤 원칙이나 판례나 국가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국이 지키는 것이 사실은 그 중국의 국격에도 맞다. 중국이 진정한 해양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준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끈기 있게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도 뭐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고도 결국 협상이 이제 계속 장기화되거나 결렬이 되면 우리는 중국을 국제 재판에 제소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지투로서 책임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관례에 맞게 협상에 응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국제 재판에서 지금까지 판례 그리고 어떤 뭐 기본 원칙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뭐 결론을 내보자. 그게 이제 좋은 전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이 국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시겠지만은 양측이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고 해야 되겠죠. 중국이 이제 우리의 그 국제 재판 회부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확률이 많겠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이른바 이 지금 이제 양측 그 외교부 이제 공무원 대표들끼리의 협상인 셈인데, 그런 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정치인들이 나서야죠. 아주 유능한 정치인들이 이제 한중 이런 현안에 대한 많은 어떤 그런 그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중국의 고위층 상무위원급 이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켜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이 공식 대표 간의 이 협상은 지금까지의 어떤 경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장기화에 대비하고 고위층이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이제 뭐 해양의 시대입니다. 뭐 우리나라 해운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해운 물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21세기 해양 질서를 고려해서 우리는 어떠한 해양 정책, 해양 전략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예. 뭐 우리나라는 이제 이 삼면이 이 바다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해양의 중요성은 정말 그 아무리 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 어업이라든지 뭐 해운이라든지 또 기타 해양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 5대 해양 강국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해양 부분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반면에 사실은 얼마 전 우리 이제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이 이 해양 문제를 우리가 어떤 이 법규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아주 큰 그런 이 비극을 당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진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21세기의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그런 이 맹목적인 이 해양의 개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이 해양의 접근이 이 개발과 이용의 해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의 어떤 해양에 대한 접근은 보존과 관리의 해양이 되어야 보존과 관리. 예.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게. 그럼요. 그래서 안전하고. 그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뭐 원양어업이나 또 뭐 조선이나 해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이 세계에서 유수한 이 1등 국가가 되더라도 새로운 21세기의 해양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해양 전략을 세워야 진정한 해양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고맙습니다. 삼면이 바다라고 좀 여러 번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다인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해양 전략도 없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중국과 해양 경계도 확정이 안 돼서 이제야 이제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간다는 사실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데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뭐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전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는 전략을 짜자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이창희 교수님을 모시고 국제법상 바다에 대한 권리 그리고 우리와 중국 간의 해양 경제 확장에 대한 그 협상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